락캉이 이제 1932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거든요. 정신의학 전공으로 편집증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편집증적 정신병과 인성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논문은 에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메라는 여자가 유명한 파리 여배우 위게트 디플로스를 찔러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에메가 그렇게 공격을 시도하고 난 뒤에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엄청 막 반성하고 막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디플로스를 찌르고 "디플로스 이 나쁜 년!" 이러면 '아 디플로스를 이유 없이 미워해서 찔렀구나.'라는 설명이 가능한데 디플로스를 이렇게 찌르고는 너무 다른 사람처럼 어버버버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죄를 가려서 판단을 해야 될까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캉이 그 사례가 이제 유명했겠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말이 비논리적인 그 에메라는 여자의 행위 뒤에 있는 논리를 한번 짜 맞춰 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의 박사 논문인데 여기에서 락캉이 그러니까 굉장히 논문은 사실 자기 생각을 적는 거긴 한데요. 새로운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학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자신만의 이론을 가진 학자가 손에 꼽죠, 솔직히. 네? 그 수많은 학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오리지널한 이론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성이 그렇게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박사 논문에도 락캉은 자신의 오리지널한 생각을 전개를 해 나갔는데 거기서 정신의학계에 자기형벌적 편집증이란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자기형벌적이냐면 에메가 디플로스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했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쭉쭉 가볼게요. 락한 그녀가 여배우를 공격함으로써 실은 에메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디플로스는 바로 에메가 그렇게 되기를 열망한 여인을 표상했던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에메는 형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그 행위의 진정한 동기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에메는 어떤 수준에서는 자기 자신이 형벌의 대상이었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저도 이게 좀 의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됐어요. 전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제멋대로 '내가 내 자신의 본 모습대로 안 사니까 나가 나 자신에게 벌을 주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인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형벌을 받기 위해서 디플러스를 공격했대요. 근데 왜 자기 자신한테 형벌을 주려고 했는지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상적 이미지가 디플러스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이제 디플러스로 설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랑 불일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디플로스를 자기 자신을 여기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라캉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체성을 하나의 이미지나 의미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라캉이 하는 것 같거든요. 어, 이렇게 뭐라고 무엇이라 부를 수 없는 정신을 무엇이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근데 우리가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정신을 무엇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메커니즘을 알면 그거를 좀 조망할 수 있어서 조절이 가능한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짓도 하고 괴로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하니까 괴로워진다고요. 내가 그 무엇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무엇이 못 되는 자신을 형벌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형벌을 또 자기 스스로한테 주면 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알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무의식 속에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이미지를 공격해 버리는 게 바른 판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나타나는 거죠. 라캉이 파악하려고 했던 논리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라캉의 거울 단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그래서 거울 단계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려다가 발표하려다가 또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문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되게 핵폭탄급 얘기니까 이거를 그 프로이트 전기를 쓴 사람이자 회의 의장이었던 어네스트 존스가 중단을 시켜버려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건 그러니까 회의 의장이 되게 잘못한 거죠. 누구에게나 발언 권리는 있는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라캉을 저지하냐는 거예요. 그 라캉이 빡쳐가지고 논문을 던지고 나갔다고 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거울 단계 이론이 처음은 거기였다. 근데 발표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아까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 전에 박사 논문에서 이제 그런 현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정신의 개념을 하나의 이미지나 의미에 고정시켜는 그 현상을 이제 라캉은 또 주목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 쪽에 있는 어떤 의태 이론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어떤 짐승들은 주위 환경의 표지나 색채를 받아들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막 연구한 것들을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 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음 이게 그 유기체한테 이득을 줄 게 없는데도 유기체는 그 이미지에 포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위장을 하면 덜 잡아먹혀야 되는데 위장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잡아먹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잡아먹히는 거에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의 포식자로부터의 보호관념이라로 이 의태를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음, 음, 그래서 사람도 이것처럼 이미지에 의한 사로잡힘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 이렇다는 거야. 아이는 자기 외부의 어느 한 가지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정신을 어떤 이미지나 의미에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왜 이미지에 사로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미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까요? 어,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아무 이득도 없는데 말이에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울 단계 이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상계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냐를 라칸은 상상계, 상신계, 실제계 이것들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우리의 정신이 형성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상상계에서 거울 단계 이론으로서 상상계가 구성되는 그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의 대가는 비싼 편이에요. 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할 수 없는데 그걸 무엇이라 한 그런 다른 아이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런 위치에 있으므로 그 아이가 맞을 때 나도 울고요. 그 아이가 뭔가를 원하면 나도 그걸 원하게 따라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이미지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부에 있는 근본적으로 나와는 다른 이미지의 덫에 걸렸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 환각 실험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거든요. 프로이트는 부정적 환각이라고 알려진 현상에 흥미를 느낀 적이 있는데 환자에게 체면을 걸고 방에 가구가 없다고 알려준 다음에 가구가 있는 방으로 데려와서 방 저편 구석에 있는 무엇인가를 집어보게 하는 건데요.
왜 그 구석까지 곧장 가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돌아갔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가구를 피해서 갔다고 하지 않고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좀 자세히 보려고 친구가 보여서 그쪽으로 다가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 가구들 잘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시각적으로 가구가 있다는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가구라는 언어로 해석을 할 때 뭔가 렉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의식이 통제력이 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체면에 걸리는 게 만약에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거라면 우리가 저 이미지가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가 저 이미지 나로 여기기로 착각을 했다면 저 이미지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겠죠. 지금 여기서도 환자들이 방 안에 가구가 있다는 걸 알아요. 환자들은 자기가 어떤 이미지에 포섭되지 않는 정신이 있다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근데 그거를 대신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걸리는 거울 이미지라든지 이 실험에서 경우에서는 환자들이 체면에 걸린 걸 착각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라고 한다면 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르겠어요. 왜 최면이랑 왜 이런 이미지의 덫을 우리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의태 이혼에서처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의식 외에도 우리가 인지하는 어떤 진실적인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미지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브릿지 때문에 에메가 디플로스를 찌른 거죠. 근데 찌를 때 또 확 헷갈린 거야. 디플로스가 나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체면에 걸렸더라도 가구를 잘 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구가 있다는 걸 우리의 어떤 신체 감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보다 명확하지 않아서 논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서 '뒤로 밀리는 게 아닐까.'라고 전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없다라는 우리가 언어로 생각을 하니까요. 가구가 없다라는 글자가 더 명징한 거예요. 근데 실제 사실은 거기에 가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변환해내는 어떤 정보를 변환해내는 그걸 스스로 못하니까 남이 던져준 말에 체면에 걸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의 언어를 구성해낼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을 정확히 우리가 자신의 언어로 구성해서 인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체면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충동을 자신의 언어로 느껴야 한다, 의식화해야 된다가 저는 이런 걸로 저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울 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구축이라는 건데요. 만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우리가 신체 감각하는 우리가 저 밑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신의 언어를 소외시키고 타인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정체성을 구성한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칸은 그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란 본질적으로 편집증의 어떤 망상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론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진실은 세계가 해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니까 그 체면이 좀 느슨해질 때 자신과 타인의 차이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그 이미지, 동일시하던 이미지가 사실은 아니라는 게 조금 더 확정되어질 때 그런 의심이 들 때 이제 그러면 너무 흔들리겠죠. '이게 뭐야, 뭐야.'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언어를 변환해낼 도구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충동이 무섭게 들이닥치듯이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걸 다뤄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관계 속에서 '진실된 내가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라캉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